자, 이제 확인 설명서를 보겠습니다. 183조. 핵심 중개행위 두 번째예요. 거기 그 제목 밑에 법제 25조 3항이 실려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개업공사는 밑줄이죠.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밑줄이에요. 확인 설명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하여 밑줄이고,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3년 동안, 3년의 동그라미에요.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밑줄이에요. 다만 확인 설명사항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 센터가 있거든요. 전자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전자계약을 한 경우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보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지금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그럼 확인 설명서 작성 의무의 주체는 누구다? 개공. 그럼 소공은 작성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언제 작성하라고 하냐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작성합니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지금 계약 쓸 때는 정신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리 다 써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 오시면 인적사항 입력하고 바로 출력해갖고 이제 교부를 하죠. 자, 그럼 계약서 쓸 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거래 당사자 교부예요. 거래 당사자 교부하라는 얘기는 쌍방 교부입니다. 확인 설명은 취득은인한테 하는 거죠. 근데 설명서 교부는 쌍방 모두에게 하는 겁니다. 쌍방 모두 교부하고 한 분은 이제 3년을 보존하셔야 돼요. 이때 원본을 보존하든 사본을 보존하든 PDF를 읽어갖고 전자문서로 보존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전자계약을 한 거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자동 보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의 보관 의무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류 보존 이제 두 번째 나왔죠. 전속 중개계약서 몇 년 보존? 3년. 확인 설명서도 3년입니다. 3년 보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작성된 확인 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184쪽으로 넘어가면 서명 및 날인이 있죠. 자, 그러면 서명 및 날인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확인 설명서에는 개업공인인사,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하며 법인의 분사무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분사무소의 책임자를 말한다. 이자가 서명 및 날인하되, 밑에 동그라미죠.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사 밑줄이에요. 있는 경우는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한다. 함께 서명 및 날인의 밑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확인 설명서 있잖아요. 기본 몇 부 이상을 작성해야 될까요? 이거 법정 서식 있죠. 서식이 있는데 이 법정 서식에 따라서 기본 몇 부 이상? 3부 이상이죠. 공동중개시에는 4부 작성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거래당사 쌍방 모두에 교부하고 한 분은 이제 개공은 3년간 보존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작성된 확인 설명서 서명 및 날인을 하는데 개공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되고 이때 법인은 대표자가 해야 되고요.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분사무소에 설명서 써졌는데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책임자가 하면 되고요. 이때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한다. 그러면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필을 하고 도장을 찍어야 된다. 그리고 당해 중개행위란 소공이에요. 모든 소공이 아닙니다. 중개행위했다는 얘기는 소공이 확인 설명했다든가 설명서를 썼다든가 그러면 이제 중개행위 한 거예요. 그럼 중개행위란 소공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발생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에 관한 의무였어요. 자, 이제 우리 제재를 기억하고 가야 되죠. 제재.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서류. 전속계약서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 3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업무정지라고 그랬죠. 서류 관련 의무 위반. 그럼 개공이 설명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3년 보존을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을 안 했다. 모두 뭐겠어요? 업무정지. 소공은 자격정지죠. 그런데 자,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있죠.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뭐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거예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안 했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거. 그럼 이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이게. 그래서 원래 연역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 연역. 이게 확인 설명 있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안 해버리면 필연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연결돼요. 그죠? 그래서 원래 확인 설명 의무 위반. 이거 핵심 중개행위죠. 우리 핵심 중개행위 3가지가 있잖아요. 핵심 중개행위라는 게 3가지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거래 계약서의 작성.
그죠? 이걸 우리가 소위 중개 업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원래 핵심 중개 행위를 위반하면 개공은 모두 업무정지였어요. 다 업무정지였습니다. 그래갖고 전에는 중개법실에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개공은 업무정지였습니다. 근데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확인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면은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정확하게 안 한 게 도대체 뭔데? 애매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계약 기간이 1년 6개월이 남았는데 뭐 1년 남았다라고 했다. 그러면 이거는 실수는 했지만 중대한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보이죠, 일단. 근데 손해배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걸 업무정지까지 때리느냐, 무리가 있다. 그래갖고 삭제했어요. 확인 설명은 손해배상으로 연결한다. 그래갖고 삭제했어요. 삭제해놓고 나서 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개정합니다. 이거를 도대체 제재를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시 부활을 시키면서 업무정지로 다시 부활시키면은 낯뜨겁죠? 그러니까 과태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개공이 확인 설명을 정확히 하나 뭐라고요? 500과. 그럼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정확하게 안 해버리면. 이해되시죠? 근데 설명서는 뭐라고요? 설명서 업무정지. 교부를 안 했거나 3년 보존했거나 서명 및 나라는 업무정지예요. 해야 될 업무기 때문에. 감 잡았죠? 기억 꼭 드세요. 이거. 개공은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근데 소공은 자격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잘 물어요. 이거 이해를 꼭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까지 봤어요. 그러면 교재 185쪽에 문제 확인합니다. 공인인사법령상 개업공사인 공인인사인 개업공사 등의 중개사물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옳은 것은 기억입니다. 시정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사물의 입지 조건은 개업공사가 확인설명해야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 맞죠? 2번 니은 확인설명사항이 공인인감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개업공사가 중개사물 확인설명서의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X죠? 3년 기본 의문이고요. 디귿 해당 중개행위 한 소속공사가 있는 경우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사와 그 소속공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죠? 다음에 리얼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공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사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소속공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 알아보시겠어요? 소공은 자격정지. 소공이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 안 해도 자격정지. 이해되시죠? 근데 개공은 확인설명을 정확히 하나 뭐라고요? 500과 500만 원 이하가 들어오고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을 안 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예요. 감 잡았죠? 자, 그럼 넘어가십니다. 이 설명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실무 시간에 할 거예요, 제가. 이건 실무로 가야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실무 시간에 보기로 하고 넘어가죠. 거래계약서 작성. 법제 26조죠, 이게. 교재 202쪽. 거래계약서는 기분 나쁘면 2문제도 출제합니다. 기분이 나빠갖고 한 5문제 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한 문제는 무조건 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거래계약. 거래계약의 개념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은 이거였지 않습니까?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거래하시는데 A가 중개합니다. 내 토지 팔아주세요. 내 토지 구해주세요. 이건 중개계약이었죠. 근데 의뢰인과 의뢰인 사이에 이 토지에 대한 매매교환, 임대차와 같은 계약 체결됩니다. 이 계약을 우리 뭐라 한다고요? 거래계약이라 부른다. 그럼 개공이 자신이 소개한 물건에 대한 거래가 완성되면 전문가로서 계약서를 작성 교부해 주는데 이것이 바로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다. 자, 그러면 거기 제목 밑에 우리 법 26조 1항이 실려 있네요. 자, 읽어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역시 밑줄이죠.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의 의무는 개공한테 있다는 얘기죠. 개업공사는 중개사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는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의 밑줄이고 거래 당사에 교부하고의 밑줄이고 5년 동안 5년의 동그라미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보존해야 한다 밑줄입니다. 거래계약서가 공인인감센터에 보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다 봤습니다.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 그럼 거래계약서 작성의 주체는 당연히 개업공사라는 얘기고 이걸 소공이 작성할 수도 있고 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고 잘 아는 내용이고 작성 시기는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중개 완성의 시기 계약의 체결이다 잠금이다?
계약의 체결이에요.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규정에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는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교부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약의 체결이 분명합니다. 중개가 완성은. 그러면 이거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이 있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거래계약서에 법정서식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서식이 없어요. 그럼 거래계약서는 지금 핵심적인 우리 문서로 들어가는데 왜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을까? 왜? 이게 거래계약 종류가 너무 많아서 법정서식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이 규정만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일반 중개계약서도 이 규정이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도.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있어요. 지금 204쪽 맨 위에 있죠? 찾았습니까? 국토부 장관 밑줄, 권장할 수 있다 밑줄이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못 정하는 이유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서식 없다는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서식 없다, 거래계약서는 정해진 서식 없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봐요. 근데 그렇게 너무 내면은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는 짭짤하게 하기 위해서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법정서식에 의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OX, X.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일단 법정서식이 없다.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작성된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서명 및 날인은 다시 앞으로 가서 203쪽에 이건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과 똑같아요. 그럼 거래계약서 우리 개공은 당연히 서명 및 날인 해줘야 되죠. 다음에 모든 소공이 하는 게 아니고 중개행위를 한 소공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자, 여기서 참고. 우리 중개보조원. 우리 중개보조원은 말이에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되죠. 근데 가만히 봤더니 보조원이 자기만 쏙 빼고 개공과 소공이 아주 폼나게 잡히라고 도장 찍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보조원이 벼락맞은 대추나무로 이쁜 도장 하나 팠습니다. 그래갖고 개공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거기다 좀 찍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개공한테. 그럼 찍으라고 해야 돼요? 찍지 말라고 해야 돼요? 예? 찍지 말라고 해야 돼요? 그럼 법적으로 보조원이 찍으면 위법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게. 보조원이 거래계약서 작성하면 안 되죠. 이건 위법이에요. 근데 소공이나 개공이 작성한 계약서에 설명서에 보조원이 거기다 서명 날인을 합니다. 서명 날인을 합니다. 보조원이. 그럼 이거 위법이냐 문제예요 지금. 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조원은 날인 의무가 없죠. 근데 날인 의무가 없는 자가 여기다 날인을 했다 하여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찍자 하자면 찍어라 그래야 되죠? 그 찍어라. 대신 사고 나면 너도 책임져라. 뭔 말인지 아시죠? 15회 때 딱 한 번 물어봤는데 중개보조원이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OX, X. 보조원이 서명 및 날인했다 위법은 아니죠. 그 정도 이해만 해두세요. 근데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했다. 이때는 위법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대목. 우리 서명 날인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서명도 하고 날인도 해야 될 서류 두 가지 서류인데 다 나왔어요. 확인설명서와 계약서죠. 그다음에 중개행위한 소공이 서명 및 날인할 서류 있죠. 이것도 두 가지뿐이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뿐이에요. 우리 소공은 다른 서류에는 아예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이제 주의할 점이 그거죠.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는 서명 및 날인이에요. 나머지 서류는 전부 다 서명 또는 날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개업공사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 해야 한다. OX, X죠. 전속에는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없죠. 서명 또는 날인. 그럼 또 마찬가지로 중개행위를 한 소공은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 해야 한다. OX, X죠. 전속계약서는 소공은 서명 날인 의무 자체가 없어요. 이해하셨죠? 서명 날인 한 문제로 낸 적도 있습니다. 21회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해 두세요. 서명 날인 잘 물어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류는 두 가지뿐이다. 그래서 꼭 및이냐 또는이냐 체크할 때가 여기에 바로 계약서와 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다. 이 점 이해를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거래계약서 몇 부 이상 작성해야 돼요? 3부 이상. 설명서 똑같이. 그 다음에 쌍방교부죠, 이것도. 쌍방교부하고 한 부는 보관하셔야 돼요. 원본, 사본, 전자문서로 보관하는데 몇 년? 5년이고요. 그럼 서류보존 다 나왔네요? 3, 4, 5. 전속계약서 몇 년이요? 3년. 확인설명서도 3년. 거래계약서는 5년. 이제 중개 완성의 문서니까 돈이 왔다리 갔다리 했으면 이거는 5년 보존합니다. 3, 3, 5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만 전자계약을 했어요. 이때는 공인연장센터에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관 의무가 없습니다. 이게.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03쪽 맨 밑에 이중계약서 작성 등의 금지란 말 나와 있죠. 이거는 거래계약서의 거래금액들을 거짓 기재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고 서로 다른 이 이상의 계약서, 이중계약 작성도 금지죠. 그러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거 다 금지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 작성은 당연히 금지된다. 그럼 여기서 제재를 미리 짚고 가야죠. 그럼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 안 했거나 보존을 안 했거나 5년 동안 보존 안 했거나 서명 및 날인 안 했다. 모두 뭐겠어요? 업무정지다. 소공이 만약에 이거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 정지겠죠.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래계약서 다운을 썼거나 업계약서면 안 되죠. 다운을 썼거나 업계약서를 쓰게 되면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쓰게 되면 이건 부동산 거래를 물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요. 그럼 이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럼 업무정지보다 한 단계 위가 뭐다? 취소인데 임취에 필취예요. 임취예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 작성만 임취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 생각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우리 핵심 중개행위 세 가지. 확인 설명, 확인 설명서의 작성, 계약서 작성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핵심 중개 업무를 위반하면 전부 다 뭐라고 이거 업무정지죠? 업무정지인데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은 500으로 내린 거죠. 내렸고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올렸죠 또. 임취로. 소공은 뭐예요 모두? 자격 정지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면 다운 썼다 걸리면 누가 썼다고 해야 돼? 소공이 썼다고 해야지. 아주 센스 좋으십니다. 의무적 등록 취소잖아요 지금. 다운 썼다 걸리면 이거 업무정지 일단 나가거든요. 만땅 6개월 나가요. 임취사는 모두가 업무정지니까. 업무사유다 하니까 만땅 6개월 나갑니다. 그럼 중개사무소가 6개월 동안 쉬어야 되죠? 그러니까 소공이 썼다고 해야지. 내가 그동안 페이 줄 테니까 가서 쉬어라. 네가 썼다 가고.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래서 제재를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해보시고요. 그럼 거래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이 있죠. 거래계약서 필수적으로 기재할 사항.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자, 암기사항이 또 등장했어요.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204쪽에 지금. 당사자 인적사항 기재돼요. 인의 동그라미죠. 물건의 표시 들어가야 돼요. 표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계약일 할 때 일자의 동그라미. 물건의 인도 일시할 때 도의 동그라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권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들어가야 돼요. 거래 금액 할 때 금자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밖에 거래 당사랑 약정 내용 있으면 약정 내용 들어가야 돼요. 약자의 동그라미. 다음에 8번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들어가야 돼요. 확의 동그라미.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는 조건 기한 들어가는데 조건할 때 조의 동그라미. 자, 역시 또 순서가 바뀌어 있죠. 순서가 바뀌었는데 지금 이거 인표 일금도죠.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이에요. 암기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데 인표가 누군지 알죠? 계약은 누구랑 해야 된다? 인표랑.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사항 인표로 출발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한 푼도 권조가 있대요. 권조가 있어서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확약서를 바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표는 일금도, 권조, 확약. 이렇게 이제 암기하는데 그럼 계약서에 당연히 당사자 인적사항 들어가야 되죠.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들어갑니다. 다음에 물건의 표시, 소재지, 면적, 구조 들어가야 되죠. 다음에 계약일자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요. 다음에 거래 금액이요. 거래 금액 주의합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예정 금액이었어요. 일반 중개계약서 기재하는 물가 수준, 확인 설명해야 되는 금액, 거래 이전 가격.
기권 거수할 때 거래 예전 가격. 그다음에 전속업자가 공개할 금액도 거래 예전 금액. 근데 거래 계약서니까 당연히 거래 금액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슬쩍 거래 예전 가격으로 바꿔내잖아요. 엄청 속아요, 생각보다. 계약서니까 거래 금액이죠. 그 다음에 물건에 인도일시 들어가야 돼요. 인도일시는 통상적으로 잔금일과 일치하겠죠? 인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제세공간을 정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일시 꼭 들어가죠. 이게.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들어가야 돼요. 주로 제목에 표시됩니다. 그래서 뭐 저당권 인수부 매매 요즘 안 하긴 하지만 저당권 인수부 매매한다. 그다음 인수의 내용을 그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계약의 조건 기한이 있으면 조건 기한을 반드시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설명서 규불자가 들어가야 돼요. 확인 설명서 규불자. 설명서 하도 안 좋아 버릇하니까 이거 확인 설명서 규불자 아예 쓰라 이게요. 계약서에다가. 근데 확인 설명서 규불자는 통상적으로 계약일과 일치하겠죠? 계약서 쓸 때 설명서 같이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약정사항이 있으면 약정사항을 기재합니다. 뭐 담보 책임에 대한 특약, 매매 비용에 대한 특약 이런 게 있었다. 그럼 반드시 그 특약 내용을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격이야. 그럼 여기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사항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중개보수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 관련 조세를 기재하라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포인트고 일단. 공법상 제한을 엄청 잘못 씁니다. 그래서 암기 꼭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꼭 해두셔야 되고, 핵심 포인트는 제일 잘 묻는 게 뭐냐? 물건의 인도일시 계약서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인도일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권리 이전의 내용 있죠?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확인설명 규불자 들어가죠. 이 세 가지가 주 포인트예요.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확인설명서 규불자. 확인설명서 규불자는 쉽게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인도일시하고 권리 이전의 내용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표는 일금도 권조하격이다. 그리고 이제 틀린 걸로 냈을 때 제일 잘 물어보는 게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규제. 계약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개보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익숙한 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감을 잡고요. 계약서 필수 이상은 시험 볼 때마다 거의 물어봐요. 이게 그러니까 꼭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계약서 필요조건사항 다 봤고요. 거기 205쪽에 주의 해가지고 판례가 실려 있죠. 이게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었는데 거기 색깔 칠해준 부분 1번 판례 있잖아요. 같은 판례였는데 개업공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만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야 되고 중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계약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계약서 작성해 주는 바람에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한 대부업자가 손해입었대요. 손해배상 책임 그대로 있다는 게 그 판례였습니다. 전세 사기 대출 사건이었어요. 이게 뭐였냐 하면 잠깐 소개하면 전세 사기 대출 사건 이거는 지금도 ING로 일단 보이는데 요즘 전세 사기 대출 많이 봤죠. 어느 날 A의 중개사무소인데 갑과 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세 연장 계약을 한대요. 전세 연장 계약을.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가 좀 더 드릴 테니까 원래 이제 계약서만 써주면요. 이게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어요. 계약서만 써주면 이제 물건별로도 차이가 있죠. 상가는 조금 더 비싸요. 그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서는 무료로 써주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연장 계약이라면, 그다음에 이제 일정 보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틀리니까 뭐라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연장 계약서를 써달래. 그래가지고 이걸 은행에 제출해가지고 이 전세감 대출을 받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그럼 이 전세감 대출이 가려면요 확인 설명서 교부가 돼야 되고 개공의 도장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은행이 믿어. 그래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금 대출 받을 때, 전세금 대출 받을 때 개공의 도장을 꼭 은행에서 요구를 합니다. 왜? 개공이 같이 책임을 지니까 요구를 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탱탱 놀고 있는데 이게 웬 떡이야 하면서 써주게 됩니다. 이거를. 그래갖고 계약서 써주고 설명서 교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출이 이제 이걸 가지고 은행에 대출이 실행이 됐죠.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한 3일 정도 뒤에. 이거 당신이 써준 거 맞느냐? 맞다겠지. 이렇게 대출이 실행이 됐습니다. 3개월쯤 지났어요. 3개월쯤 지났는데 은행에서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임차인 을이 연락이 안 되는데 혹시 아시는 바가 있느냐? 라고 문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해보니까 연락 두절. 연락 두절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은행이 이 개공을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건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자신이 중개하지 않았다면 함부로 계약서를 작성기부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이를 믿고 대출을 실행했죠. 지금 대부업자가 손해입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겠죠. 그럼 여기서 개공이 지금 책임을 그럼 전세자금 대출 그 전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일단 지는데 전액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니죠. 은행도 책임이 있지. 은행도 이게 진정거래인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사기 사건이 터졌을 때 개공이 이제 대다수의 책임을 지긴 되지만 7, 80%의 책임을 지지만 그 상대방도 책임이 있어요. 사기 피해자도.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을 봤을 때 권리증 확인이 진짜 중요했죠. 이 사건의 내실을 들여다보면요. 갑과 을이 중개업소를 쭉 들른 거야 이미. 근데 다른 중개업소에서는 찝찝하니까 안 써준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갖고 연상계약서, 전세계약서 전을 거 내밀면서 써달라가거든. 그러니까 사기 공범이지 둘이. 공범인데 써달라가니까 찝찝하니까 안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개공은 탱탱 놀고 있는데 이게 웬 떡이냐. 또 대서료 더 준다 하니까 도장을 찍어 들어가니까 이게. 그러니까 써준 거지. 그랬다 카운터를 심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권리증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그래 그럼 내가 써줄 테니까 권리증 한번 보자 했으면은 사기를 면할 수 있었지. 권리증은 위조로 함부로 못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써달라고 한다. 보수를 많이 주겠다.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이게. 우리가 카드 치는 분은 알죠? 뻥카를 치더라도 딴 사람한테 뻥카 치면 돼, 안 돼? 카드 칠 때, 포커 칠 때 딴 사람한테 뻥카 치면 돼, 안 돼? 안 되죠. 잃은 사람한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라는 게 거래가 활발할 때 많을 것 같아요? 없을 때 많을 것 같아요? 없을 때 많지. 덥석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탱탱 놀고 있었다. 바빴다. 안 써주지 절대. 딴 데 가라봐라 해버리지 그냥. 바빠 죽겠는데. 근데 탱탱 놀고 있는데 와서 웬일이냐 하고 웬 떡이냐고 덥석 문 거지. 이게. 사기범들은 그 점을 다 이용합니다. 궁색한 걸 이용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이제 뭔가 상식에 벗어난다. 그럼 반드시 두들기면서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돌다도 두들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면 절대 진행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연장계약서 이 사건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일단 이런 거 들으면 겁나죠? 근데 보수의 급급해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절대 사기 안 당해. 여유가 있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제가 창업 실무 강의를 지금 안 하는데 실무 강의할 때 제일 많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촉을 믿어라. 실무에서 촉. 여러분들의 촉. 거래할 때 느낌이 쉴 때가 있어요. 그때는 딱 중단해야 돼. 무조건 중단해야 됩니다. 중단을 딱 시키고 FM대로 다 확인하면서 가야 돼. 다. 하나하나. 그럼 배운 대로 해야 돼. 배운 대로. 권리증 내놔라. 그럼 사기 거의 다 면하죠. 권리증은 못 갖고 와 지들이. 위조가 불가하죠. 거의. 권리증은. 거기 보안 태그가 붙어 있어갖고 위조가 잘 안 돼요. 근데 주민증 위조는 장난이에요. 장난. 그건 장난입니다. 이거. 자, 그래서 거래계약서 여기까지 읽으시고 그럼 문제 확인합니다. 206조. 개업 공인중개사 갑이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갑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만 거래계약서를 작성 규부한다. 판례에 태도했죠? 맞고. 2번. 공인인증센터에 보관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한 거래계약서를 보존해야 할 기간은 5년이다. 맞지요? 3번. 공동중개의 경우 갑과 참여한 개업공사 모두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나왔죠? 서명 및 날인이죠. 그 서명 날인 뜨잖아요. 그럼 무조건 밑줄 묶고 체크해 봐야 돼. 이게 계약서인지 설명지 밋인지 또는인지. 4번.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은 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이다. 기재해야 되죠. 5번 지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계약공사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죠. 국장이 권장할 수 있다. 자, 그럼 손해배상과 보증제도로 넘어갑니다. 그 손해배상 의무 넘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매번 출제합니다. 무조건 출제를 하는데 손해배상도. 그럼 우리 법 30조에 근거하거든요. 거기 그저 손해배상 책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 2번이 30조 1항과 2항이에요. 자, 그럼 동그라미 1번. 개업공사는 중개 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의 밑줄이요.
거래 당사자에게 제한상 손해를 발생한 제한상 손해 밑줄입니다.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면 30조 1항은 고의과실에 대한 책임이죠. 과실 책임이에요. 좌측에다 메모하는 게 편하겠네요. 동그라미 1번은 그러니까 과실 책임.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합니다. 좌측 옆에다 과실 책임이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개업공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밑줄.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 밑줄이에요.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했다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다. 재산상 손해 밑줄이에요. 그럼 그 옆에 동그라미 2번 앞에다가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라고 메모하시면 돼요. 무과실 책임. 개공의 고의과실을 요구하지 않죠? 무과실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보증 설정이 있죠. 보증 설정 동그라미 1번. 이게 30조 제3항이에요. 개업공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밑줄이고요. 법 제30조 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밑줄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의 밑줄 공탁을 하여야 한다. 공탁을 하여야 한다 밑줄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증 설정은 손배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개공의 의무죠 지금.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기까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칠판 보시죠. 30조 1항과 2항이거든요. 그래서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익해야 되죠.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전제는 중개행위를 하다가 손익해야지 우리 법상 책임이다. 그러면 중개행위가 아니라면은 이건 우리 법상 책임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개행위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이걸 대법원은 대단히 넓게 해석하더라. 해가지고 이 중개행위 범위를 우리가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를 공부했죠.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중개행위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알선행위였어요. 이게 중개행위였거든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용어의 정의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개행위는. 그래서 여기보다 훨씬 폭넓게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개업공사가 계약의 이행에 관여했어요. 그럼 이행에 관여했다는 얘기는 계약 체결이 중개 완성이라고 그랬죠. 중개 완성 후에 중도금, 잔금, 확정일자 부여 이런 거에 관여했다가 의뢰인을 손해입혔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해석했어요. 이건 수긍이 가요. 이행행위하다가 손해입힌 경우는. 나아가서는요. 개공이 경매행위를 하다가 그러니까 경매행위라는 것은 물건에 대한 권리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잘못해주는 바람에 손해입혔어요. 이것도 중개행위하다가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어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절대 경매행위는 중개행위가 아니에요. 나아가서 최근의 판례는 관리 대행을 해주다가 그러니까 월세 임대차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 사기 친 거지. 전세로 놓고 전세금 모두 들고서 해외로 도망가 버린 거야. 이건 지금도 ING죠. 아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잖아요. 우리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은 경우는 주인분들이 안 온다고 그랬죠. 거의 중개업소에 위임을 해놔요 다. 그러니까 위임을 쫙 받은 거지. 그래갖고 한 통째로 위임을 다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대부분 월세 아닙니까? 월세인데 이 개공께서 사기를 친 거죠 지금. 임차인들을 상대로 해서 전세라고. 그럼 전세는 금방 묵니다. 또 손님들이. 왜? 오피스나 원룸은 전세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라고 하니까 그냥 문 거지. 그래갖고 전세금 쭉 받아. 쫙 모았어. 그래갖고 한 60억 모았어요. 필리핀으로 도망갔지. 최근에 있었던 사건. 이건 지금도 ING예요. 월세를 전세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면 야는 도망갔죠 지금. 그럼 공동중개했던 손님 붙였던 중개업소 죽었지.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일은 흔치는 않아요. 솔직히 중개업소들끼리 서로 사기치는 거는 이제 흔치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얘는 작정을 한 거지 이거. 갖고 튀려고. 그러면 전세를 접속 소개한 손님, 그 매수 임차 손님은 중개업소는 죽었어요 그냥. 죽었습니다. 물어내야지.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관리 대행을 하다가 손입했다. 이것도 중개행위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한다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에서 관점에 보면 관리 대행은 절대 중개행위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대단히 넓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그다음 이제 사무소 제공했다 손입했다. 이거는 뭐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중개사무소인데 이 사무소에서 갑을 간의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여기 이 거래를 A가 소개한 게 아니고 자기는 사무소만 제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와서 소개했던 거예요. 그랬다가 손해 있게 되면 너 책임져라 이 얘기죠 이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다른 사람을 원래 무등록업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무등록업자한테 사무소 이용해갖고 손해 입혔잖아요 지금. 그러면 지금 도망갔죠 얘는. 그러면 여기 갑과 을은 타이틀을 믿은 거예요. 중개사무소 거래했다는. 그렇기 때문에 너 책임져라 이 얘기예요. 이때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건데 그럼 우리 법에 지금 현재 30조 1항과 2항에서 개공에 대한 직접 손해배상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우리 법상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개공의 하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게는 적용이 되지만 개공이 아닌 제3자한테는 이거 적용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이거. 근데 이 당연한 얘기를 무지하게 잘 물어봐요. 공인인증사업령상 손해배상 책임 규정은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에만 적용이 되고 그 외의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이 판례가 우리 교재에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갖고 이해만 해두시는데 자 잠깐 그럼 이제 판례를 정리하는데 거기 그저 207쪽에 중개행위 해당 여부 판례 있죠? 교재. 이거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가 용어 정의할 때 이건 했던 부분이죠.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넘어갑니다. 2번 판례. 이게 2번 판례, 3번 판례. 양 좌측으로 묶으세요. 이행행위 관련 판례예요. 그러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에 관여했다가 횡령했다. 이거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본 거죠 지금. 이행 관련 판례죠. 2번, 3번이 바로. 그 얘기고 4번 판례는 용어의 정의에서 언급했죠 이거. 이거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직접 했어 이거. 이건 중개로 볼 수 없다고 그랬죠. 4번 판례 기억나세요? 자격증, 등록증 대여받아 운영하는 자가 의뢰인과 임대차 계약을 직접 했다. 그럼 이건 3자재 입장에서 당사자 거래를 중개한 행위라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은 용어의 정의에 관련 있는 판례고 5번 판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뭐 읽어보면 당연히 이건 그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판례들이 다 빠져 있어요. 우리 교재에. 설명을 했는데 1번 판례 봐두세요. 공인인증사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개공이나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개공이나 보조원이 아닌 자에게는 여기서 말하는 보조원은 넓은 의미로 소공사까지 포함되는 걸로 이해돼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중개보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닌 자에게는 우리 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해 두시고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판례, 3번 판례는 우리 교재에 있었어요 지금. 그죠? 있었습니다. 다음. 제가 중개행위의 범위를 경매 행위를 하다가 손익힌 경우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경매 행위를 하다가. 이게 4번 판례가 그 얘기예요. 그냥 알아만 두세요. 알아만. 그 다음 5번 판례. 관리 대행하다가.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의 위임을 받았는데 전세로 놓고 사기친 거죠 지금. 이것도 중개행위 하다 입힌 경우로 해석했어요. 다. 그래서 이제 이 판례고. 그 다음에 지금 이 6번 판례는 앞에 있었죠. 우리 교재. 그 확인 설명사항에 있는 거는 의무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고 설명사항에 없을지라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 브리핑해야 된다고 그랬죠. 상관주의를 다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지역주택조합 사건이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이 판례 앞에 있어요. 이 판례 앞에 있는데 우리 교재. 지역주택조합 있잖아요. 이거 소개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하라고 개공이 소개했던 거죠. 소개를 하는데 그럼 이 조합이 성공할 수 있는가? 땅 매입은 어디까지 와 있고 사업 인허가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걸 면밀히 선관주를 다하여 브리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지 않았다 이거지. 그래갖고 그냥 조합 가입했다고 그 가입비를 낸 거죠. 그리고 손해 입은 거예요. 그래갖고 개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성 엄청 걸리죠 지금 이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했던 판례가 이겁니다. 중개사물 범위 외의 물건. 그러니까 조합원 가입은 중개사물이 아니죠. 지위 이런 걸 소개하더라도 선관주의를 다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개공이 중개행위 하다가 중개행위든 아니든 일하다가 손해 입혔잖아요. 그 책임 면한다 못 면한다? 못 면해요. 못 면합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못 면해요. 사고 나면.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그 판례.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외의 권리나 지위를 소개하는 경우에도
선관주의를 다하라.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웬만하면 소개하지 마세요. 아셨죠? 실무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한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한다. 이거는 사고 우려가 큰 게 땅 매입을 못해서 그래요. 땅 매입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갖고 이게 이제 땅 매입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은 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 이걸 했다가 괜히 시달리지 마시고 그냥 길게 가세요. 적게 먹고 길게 간다. 뭔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러면 판례 여기까지 이해는 해 두시고요. 이게 그럼 이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효과예요. 효과인데 그 효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 별도 저 뒤에 있죠. 이게 교재 어디 있냐 하면 효과가 211쪽이 있죠. 211쪽에 있어요. 이거. 우리 법은 그럼 계속 지금 30조 1항과 2항에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사법에서는 재산상 손해나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근데 당사자가 중개로 말미암아 정신적 손해까지 입었대요. 그럼 정신적 손해배상금은 우리 법상 책임이 아니죠. 211쪽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 법상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민법이 중개 분야에 보충적으로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적용되죠.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 입은 이 거래 당사자는 민법에 따라 청구하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공인사법에 따른 책임은 아니지만 민법에 따라 이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럼 개공은 당사자가 입은 전손해배상 책임이죠. 지금. 우리 법에 의해서는 재산상 손해를, 민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책임지니까 전손해배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입증 책임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겠죠. 개업공사가 중개행위를 하다가 고의과실로,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을 이제 증명을 다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멸시효는 우리 법에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소멸시효, 불법행위 소멸시효 규정을 준용하는데,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몇 년 내 청구하라? 3년이에요. 3년이고, 우리 불법행위 시점 있죠? 불법행위 시점부터는 10년이에요.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합니다. 일단. 자, 그럼 이 정도.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다 봤고요.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제 보증 설정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8쪽으로 들어왔죠, 지금. 그럼 이건 이제 기본 내용을 우리가 짚고 넘어왔죠, 지금. 보증 설정 제도에 대해서는. 그럼 보증의 설정 시기는 대전제가 언제까지다? 업무 개시 전. 근데 분사무소 기억나세요?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이 아니에요. 설치 신고 전입니다. 참고해 두시고. 자, 그래서 업무 개시 전까지 설정해야 되고, 설정의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공제만 해당 사항이 있죠? 농협 우체국 공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협회에서는 공제만. 그 다음에 공탁의 방법이 있어요. 공탁은 법원에 가서 예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가는데, 보증보험 가입하거나 공제에 들어가거나 그다음에 공탁을 하거나 돈이 엄청 많은 분은 공탁하시면 돼요. 이때 거기 209쪽에 지금 공탁금 회수 제한이란 말 있죠. 회수 제한 찾았어요? 네. 공탁으로 보증 설정했잖아요. 그럼 개공이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이거 회수 제한 걸어져 있죠. 몇 년? 3년입니다. 그러면 이건 의뢰인 보조체라는 거 알 수 있죠. 중개업을 영위하다가 개공이 폐업한 즉시 이걸 찾아간다고 가정하면, 의뢰인이 만약에 개공에 폐업 후에 손해사실을 알게 됐다. 청구하게 되면 돈 없다 오리발 내밀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더라도 3년간 묶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뢰인 보조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개공이 사망을 하거나 폐업을 하더라도 공탁금은 3년간 회수를 못한다. 그럼 왜 하필 3년이냐? 방금 전에 봤죠. 손해배상 청구의 단기시효 3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탁금 회수 제한은 3년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그건 미리 보고 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설정 금액 잘 아십니다. 가입 금액, 설정 금액은 법인인 개공은 얼마 이상? 2억 이상이고, 분사무소는 둘 때마다 1억 이상 추가죠? 그럼 만약에 법인이 분사무소를 5개소를 두고 있다. 5개소. 이 법원의 최소 보증 금액 얼마 돼야 돼요? 7억. 주된 사무소 2억이고 5개소라면 5억 추가죠? 최소한 7억.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공이에요. 얼마 이상? 1억 원 이상이고, 다음에 지역농협동조합은 기억해야 되죠?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우리 지역농협은 등록 필요 없이 그냥 중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지만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증 설정 신고는 들어가야 돼요. 그럼 지역 농협을 제외한 나머지 특수법인은 얼마겠어요? 기본. 법인이니까 2억이죠. 2억 이상 해야 돼요. 법인이니까. 지역 농협만 받았어요. 1,000만 원 이상으로. 그래서 이 지역 농협 생각보다 잘 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특수법인에 대한 특례 규정 3가지 있죠. 다 나왔죠, 이제. 먼저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기준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특례. 특수법인도 분사함수 둘 수 있죠. 이때 분사함수의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지역농협동조합이에요. 설정 금액이 얼마 이상이면 된다? 1,000만 원 이상. 설정해갖고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 들어가면 돼요. 그럼 등록증 내줍니다. 자, 그 정도 이해하시고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하여 증명서류 갖추어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 신고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보증기관이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버렸어요. 한민우 이놈 보증 설정했다. 통보해버리면 그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요 규정을 왜 뒀냐 하면 협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실무적으로 협회 공제 가입하잖아요. 그럼 협회에서 등록관청에 다 통보해줘버려요. 그리고 별도로 실무에서는 공제 가입했을 때 보증 설정 신고 안 들어갑니다. 별도로 안 들어가요. 다 통보해버려요. 다. 이게.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의 변경과 재설정을 봅니다. 거기 교재 210쪽이죠, 지금. 자, 거기 보증의 변경 보겠습니다. 210조. 개업공사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변경의 동그라미.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색깔 칠해져 있죠? 밑줄.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증명서를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 개업공사가 말이에요. 서울보증보험에 4월 1일서부터 다음해 4월 1일까지 서울보증보험 가입했는데 이분이 10월 1일 날 협회로 가입합니다. 그러면서 공제로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보증의 변경이 일어나죠. 그럼 이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보증보험을 해지를 하고 공제에 가입하여 변경 신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증 끊김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공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변경 신고를 마치고 보증보험을 해지하라는 얘기예요.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의할 점은 그 얘기예요. 보증의 변경이란 말이 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말이 뭐라고 나와야 돼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여 증명서류와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번엔 이제 공제기간이 만료됐어요. 공제기간이 4월 1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럼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하여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요. 밑줄. 보증기간이 만료돼요. 밑줄 긋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밑줄이에요.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밑줄 긋고.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와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그러면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만료일까지만 나오면 되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어려운 내용이 없네요. 그러면 이제 공탁금 수주형까지 다 했고요. 넘어갑니다. 보증의 설명. 조금 이따 하고. 보증의 설명 및 거기 교부문인데 우리 중개가 완성됐잖아요. 그럼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당사자에게. 중개가 완성된 때 밑줄이에요. 요즘 시기 가지고 장난을 잘 치고 있는데 설명을 하고 관계증서에 사본을 규정한 후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설명을 뭘 해야 되느냐? 3가지예요. 보장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보장금액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그렇게 할 거예요. 기관, 기간, 금액. 이걸 쌍방 모두한테 설명하고 쌍방 모두에게 그 증명서류, 사본 교부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건 전자문서로 교부돼도 돼요. 그러면 우리 중개 완성됐을 때 쌍방교부 서면 있죠. 3가지 다 나왔어요 이제. 중개가 완성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한 부 보관해야 돼요. 몇 년? 5년. 중개 완성되면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쌍방교부해야 되죠. 그리고 한 분 보관해야 돼요. 몇 년? 3년. 3번째, 중개 완성되면 보증관계에 대하여 쌍방 설명해야 되죠. 그리고 보증관계 증서를 쌍방 모두에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관계 증서는 이거 보관한 서류가 아니죠. 보관할 게 아니고 게시해놔야 돼요. 중개업을 하는 동안.
이해되세요? 그러면 중개 완성되면 세 가지 서면 언제나 완세트로 나간다.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증관계증서. 그럼 공동 중개했을 때는 공동 관여개공이 모두 줘야 되죠, 손님한테. 그럼 공동 중개하면 손님은요, 보증서가 몇 장? 2장이 되는 거죠. A한테도 받고 B한테도 받고. 이해되시죠? 그렇게 이제 교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이해되시고. 그럼 여기서 말이에요, 제재 미리 한번 정리하죠. 그러면 우리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뭐라고요? 업무정지. 그런데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보증서는 보관하는 게 아니고 게시를 해야 되죠. 게시 의무 위반 기억나세요? 백과. 게시 의무 위반은 백과예요.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 보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가 100만 원 가지고 영등포 휴게소에서 보자거든요. 0이 뭐겠어요? 명칭. 등이 뭐겠어요? 등록증 미반납. 다음에 포가 아니고 표죠. 표. 광고.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 있죠? 개공이 명칭 위반하면 백과. 개공이 광고를 위반해도 백과. 영등포. 휴가 뭐겠어요? 휴폐업 신고. 개가 뭐겠어요? 게시. 소. 사무소. 이전 신고. 10일 내 안 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는 뭐냐? 보증을 설명을 안 했거나 사본 교환했을 때. 그러면 우리 계약서 안 줬죠? 설명서 안 줬죠? 제재? 업무정지. 근데 보증서는 왜 백과냐? 게시가 백과니까. 보증서 게시해야 되죠, 지금.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요. 자는 자격증 반납, 미반납인데 어쨌든 보증서만은 백과예요. 보증서 교부 안 했다? 업무정지가 아니에요. 이건 백과입니다. 감 잡았어요? 그럼 처음서부터 아예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보증을 설정을 처음서부터 안 했다. 그리고 업무 개시해버렸다. 그럼 이거는 의뢰인 보조치 위반했죠. 의뢰인 보조치 위반은 의무적 등록 취소지.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단 제재 감 잡아두세요. 제재가 갈리는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보증서 미교부는 뭐라고요? 백과. 근데 처음부터 보증을 설정 안 하고 업무 개시해버리면 임취, 의무적 등록 취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손해배상금의 지급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자, 지급 청구. 거기 그저 보증보험금의 청구란 말 나와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건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보증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개공이 합의를 해줬어요. 여러분 손해배상 합의서를 내면 됩니다. 합의 안 해주면 판결서 받아가야 되죠. 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이런 것들이 인정됩니다. 이게. 그럼 이제 손해 입은 중개 의뢰인이 보증기관을 통하여 보증금의 지급을 받는다. 그럼 지급을 해주잖아요. 그럼 보증기관이 지급을 했어요. 그럼 보증기관은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우리 개업공사에게 다시 청구한다 안 한다? 청구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구상권이란다. 구상 들어가죠 다. 이건 구상권 행사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개업공사가 보증기관을 통하여 중개 의뢰인의 손해배상을 했지 않습니까? 손해배상을 했어요. 그럼 새로운 손해발생에 대비해서 재가입 보존해야 돼요. 보증보험 공제 다시 가입을 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한 금액을 채워내야 됩니다. 이거 재가입 보존해 주는데 요게 며칠? 15일이에요. 15일 내 재가입 보존한다.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는 공인중개사법 쪽에서는 실무 쪽에는 15일이 많이 있는데 법 쪽에서 유일한 15일이 이거였거든요. 원래. 보증기관을 통하여 손해배상을 했다. 그러면 15일 내 재가입 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또 15일이 생겼죠, 하나가. 이것도 뭐에서 생겼다? 모니터링. 그렇죠. 모니터링이 생겼어요. 오늘 지금 유일한 30일, 유일한 15일이었거든요, 우리. 근데 둘 다 어디에 생긴 거예요? 모니터링에 생겼어요. 우리 수시 모니터링 하면 결과 보고 해야 되죠? 며칠 내? 15일.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감 잡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째로 암기 안 하더라도 감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아주 잘 물어봅니다.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어요. 그럼 며칠이 나와야 된다? 15일 내 재가입 보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탁금 중에서 재가입하거나 공탁금 중에서 부족한 금액.
채워 넣습니다. 이게. 그 정도만 이해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이제 손해배상과 보증 설정이었어요. 그럼 212쪽 문제 들어갑니다. 옳은 것은 그랬거든요. 1번 개업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가의 공탁은 중개사무소 개설록 신청을 할 때 해야 한다. 요즘 대세예요. 시기 장난치는 거. 시기. 등록 신청할 때 아니죠. 업무 개시 전. 설명은 언제 해야 된다고요? 보증에 대한 설명. 중개 완성 시. 그죠? 중개 완성 시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보증 설정은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그래서 1번 지문 요즘 대세입니다. 알아두시고 2번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이거 한 문장으로 읽어야 되죠. 이게 뭐다? 특수법인.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 설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해야 되죠? 해야 됩니다. 지역 노입은 얼마 이상? 1,000만 원 이상. 다른 법인은 2억 이상이에요. 3번 공제에 가입한 개업공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돼요. 보증기간 만료 떴죠? 기간 만료 뜨면요. 기간 만료까지 바로 나오면 돼요.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그 보증기간 만료 15일 내에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저도 아주 즐겨 쓰는 지문인데 기간 만료 15일이 아니죠. 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 틀렸고 4번 지문 개업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보증 미설정이죠. 이거.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등록 같은 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알아보시겠죠? 취소해야 한다 아니에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재 암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문 낼 거 없으면 그냥 제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제재들을 암기를 안 하고서는요. 중개사업화가 엄청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할 때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다고 그랬죠.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해의 바탕이 없는 암기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기억을 해놔는 거예요. 아, 서류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근데 보증서만 100과. 의뢰인 보조치 위반 임취. 그럼 의뢰인 보조치가 뭘까? 전속업자가 정보 공개를 안 했거나 보증 미설정하고 업무 개시했거나 의뢰인 보조치를 위반한 거 다. 임취예요. 그거. 필취는요. 등록 관련 사항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이중으로 등록을 했거나 이중소속에 걸렸거나 등록증 대여를 했거나 이런 식이에요. 다. 업무정지 중 업무했거나. 감 잡혀요? 이런 식으로 감을 잡아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기억을 해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지문 맞았습니다. 정답이었고 5번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했다고 나왔죠. 손해배상 나왔죠 이제. 그러면 개업공사는 30일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해야 30일이 아니고 15일이죠. 15일 내에 재가입 보전을 해줘야 됩니다. 15일 내. 거기 그저 213쪽에 보증설정 신고서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